를 했는데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시면 왜 무죄가 나왔는가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 참사 당시에 피고인들이 이 침몰이 임박해서 그 선장을 통해서 즉시 퇴선 조치를 해야 될 상황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당시에 그 세월호에서 거짓 교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준석 선장이 지금 무기징역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든요. 그렇죠. 1차 퇴선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구조 의무가 있었는데 이준석 선장이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교신을 하면서 구명조끼를 나눠주도록 했고 선원들도 선내에 모여있다. 이런 식으로 그 진도 VTX와 교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교신 내용과 달리 승객들에게는 객실에서 대기하라라는 안내 방송만 그랬죠. 했고요. 예.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했느냐. 또 어떤 말을 했냐면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탈출 시도하라고 방송했다고 교신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호출에도 응하지 않고 나서 그 구조정이 왔을 때 신원을 밝히지 않고 선원들과 함께 탈출을 한 겁니다. 구조가 된 겁니다. 네. 같은 시간에 객실에서는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이 반복돼 있을 뿐 사고 상황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피고인들 김석균 청장부터 이런 피고인들이 이렇게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그조 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거나 승객들이 방송에 따라 또 그대로 선내에 남아있을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정말 너무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네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이고 또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사실 우리가 이제 업무상 과실을 할 때 업무라는 게 어떤 업무이냐 사람이 사회 생활상의 지위에 기해서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인데요. 네네. 이처럼 어떤 사람의 생명, 신체 위험을 방지하는 의무도 업무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처럼 위험이 높고 이렇게 긴박한 해양 조난 사고인 경우에 업무 그리고 이 업무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느냐라는 것을 볼 때는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당시에 이 피고인들이 그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과 직접 만약에 교신에 성공을 해가지고 퇴선 준비 등을 지시했더라도 이들이 아마 지시를 묵살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겁니다. 또한 구조정과 구조 헬기가 갔는데 가서도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죠? 대형 인명사고에 대비해서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 관리 책임은 있지만은 법적으로 엄밀한 형사상 책임에 묻기 어렵다. 실제로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이 구조정이나 이 헬기가 갔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그 세월호에 갇힌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한 도구를 제대로 못 가져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면 교신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못했고 실제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 갇혀있는 승객들을 어떻게 구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장비도 없었다.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가족들은 정말 통탄을 계속하면서 이거 무슨 재판이냐. 2014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면죄부 주기 재판은 앞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한 그 세월호 참사 특별 수사단이 있죠. 이 수사단도 일단은 뭐 판결 받아들일 수 없겠다 하면서 항소하겠다고 했는데 유가족이 재판부만 비판을 한 것이 아니라 특수단의 부실 수사도 원인이었다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2014년에 이제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죠. 세월호 참사의 발생, 구조 수습 과정, 진상 규명까지 다 종합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검찰이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단지 현장만 보고 지금 판단해서 좀 부실하게 수사를 했고 기소를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특수단의 수사가 거의 무혐의 불기소가 많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비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문제가 복잡하고 사실 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보완해야 될 내용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번 판결에 대해서 뭐 납득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 숫자가 꽤 많을 것 같고요. 지금 유가족과 특수단은 아무래도 당연히 예상대로 반발을 하고요. 항소하겠다는 입장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1심이니까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상태긴 하지만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이유 어디에 있는 건지 이번 판결을 어떻게 봐야 될지 유가족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말씀을 좀 차분히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은 세월호 참사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이후로도 끊임없이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기에 빨리 수사에 착수하고 진상규명에 모든 총력을 집중했다면 더 진상규명에 더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굉장한 아쉬움이 났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다른 관련돼서 판결 나온 걸 보니까요. 전 목포 해양경찰서장과 함장 등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곳에서만 허위 문서가 작성됐겠느냐, 그리고 그동안에 과연 밝혀낼 수 있는 실체와 관련된 증거들이 인멸되지 않았겠느냐, 굉장히 많은 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검찰 특별수사단 말고 특별수사본부도 있었는데 계속 이 난항을 거듭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초기부터 수사를 함에 있어서 정치적 공방만 오가고 사회적으로도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착수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큰 원인이라고 보고요. 실기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왜냐하면 증거라는 것이 작정하고 인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검찰에서 항소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급심에서 검찰의 어떤 수사가 보강이 돼서 새로운 것이 나올지 그렇겠죠.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1심만 봤을 때는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해경 지휘부라는 것이 뭐죠? 지휘부라는 것은 권한도 있지만 그만큼의 책임을 진다라는 건데 관련자들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유가족들이 또 좀 굉장히 분노하는 이면을 살펴보면 특수단에서 예전에 국군 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 관련해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했다는 의혹 이런 걸 아예 불기소를 했었죠. 그럼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나거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피해자인 아이들과 당시에 탑승했던 사람들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유가족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수단에서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혔듯이 상을심에서 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좀 국민들이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재판부에서요. 또 판결한 것 중에 좀 눈에 띄는 것이 당시에 그 해경 지휘부 지금 말했는데 책임과 권한을 얘기를 했는데 이 구조 실패에 대한 어떤 엄격한 형사적인 책임은 인정을 못하지만은 이 세월호 책임 구조에 있어서 해경 전체의 책임이 있다라고 재판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평소에 해경에서 이 조난 선박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 아까 체계가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부분은. 그리고 관련 구조 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해경 전체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엄격한 법적 책임은 이제 물을 수 없다 하더라도 뭔가 큰 구멍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데 과연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정말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고 다시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면 달라졌을까? 달라질 것인가? 제대로 된 구조나 이 위기 대응 시스템이 작동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당시에 또 안전 불감증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월호에 화물을 무리하기 싫어가지고 이 고정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급격하게 또 기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분 사이 급속하게 침몰되는 것을 예상치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침몰 시간이 조금만 더 연장이 됐더라도 구조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재판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얘기 더 하시죠. 당시 이제 세월호 관련한 선주라든가 가족들을 추적하는 과정이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기됐던 비판이 당연히 노후화된 선적 문제라든가 지나치게 물량을 많이 실은 것 등등에 대해서는 선주에게도 해야 되는데 정말 실체적으로 공권력에 관련된 것을 그만큼 잘 집중적으로 해내냐에 대한 비판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너무 악마화시켜가지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어있는 공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특수단에서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권한을 가진 공적인 영역에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의 구멍을 찾아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정비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들이 이제 그만해라고 하는데 그만할 수 없는 이유가 말씀해 주셨듯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재정비를 하는 출발이 진상규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고 그럼 또 2심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지금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 얘기 저희 많이 했었는데요. 배달앱에 게시되는 악성 리뷰들 때문에 사실은 또 이중거를 겪어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또 최근에 보도됐어요. 그래서 이제 악성 리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논의한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나온 보도 내용을 좀 저희가 점검해보고 이 상황은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작은 음식점들도 앱을 통해서 음식을 배달해 그렇죠.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갖춰졌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배달 앱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1,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배달 앱을 이용해서 뭐 중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음식도 배달해 먹고 있는데 네. 보통 배달을 시키기 전에 리뷰, 평가를 보통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별점은 높은가, 네. 맛이 있나 없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칫하면 특정 가게에 대해서 신뢰를 완전히 떨어뜨리거나 약간 그 고객의 불만이 지나치게 명예훼손적으로 악용된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가맹점들이 계속 이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앱 운영 앱들, 회사에 예. 요청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국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이 배달의 민족 측과 전국 가맹점주 협회가 만났다고 해요. 예. 상생 방안을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뭐 광고 노출 기준이라던가 예. 우리가 촉진 행사할 때 드는 비용에 관한 문제 등등을 했었는데 이번에 주목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런 악성 댓글, 악성 리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맹점이 요청할 경우에 이게 거의 명예훼손성의 악성 리뷰에 관해서는 30일 동안 게시를 중단하자 이런 안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리뷰를 보고 싶은데 왜 그러지 하고 이제 사례를 봤는데 언론에 공개된 사례를 보면 정말 좀 과격한 용어로 진상 손님이 이런 거구나라는 게 너무 많이 저희는 상상을 못하고 네. 뭐 보통 분들은 상상 못하실 그렇죠. 일이죠. 이제 예. 뭐 예를 들면은 오늘 애가 생일이니까 뭘 더 달라. 근데 이제 정량에 맞춰서 드리기 때문에 못 드리겠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불친절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연을 놓고 하는 거 종이를 뭐 찢어버렸다. 사실 이제 뭐 불친절하다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뭐 메모를 찢어버렸다. 이거는 뭐 상대방에 대해서 가슴에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있는 글이죠. 소비자들이 예. 그 맛을 평가하는데 과연 객관적 기준이야 또 논란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우리 7명 먹을 건데 치킨 한 마리 시키는데 많이 주세요. 뭐 예. 이런 요구 등등의 요구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걸 안 들어주면은 굉장히 나쁘게 음식이 맛이 없다, 맛이 없어서 버렸다라는 식으로 쓴다거나 별점을 준다고 하잖아요. 네. 별 5개 별하는데 평가를. 별 1점 테러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 완전히 공존합니다. 하나는 정말 가맹점주들을 위협하는 수준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거꾸로 무슨 기준으로 그러면 이 리뷰를 그러네요. 차단하냐. 예. 소비자들이 객관적으로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가맹점주 입장에서 불리한 정보만 차단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날의 칼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자영업자들 너무 힘든 상황에서 배달앱에 이런 악성 리뷰까지 받으시면 아마 마음의 상처가 2배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떤 조치가 더 있어야 될지 아니면 이번 조치로도 충분한 건지 두 분의 생각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제 지인 중에 음식점 자영업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 간하고 슬개를 빼놓고 나간다. 우리가 보통 이제 소비자가 예. 왕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왕이 왕답게 해야 되는데 가끔은 좀 갑질을 심하게 할 때가 있다. 특히 요즘 같이 배달 앱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평점이라든가 리뷰가 굉장한 타격이 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이거를 좀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진상 고객들이 때로는 그 가게를 폐업하게 할 수도 있다. 작년에 그 12월 달에 간장게장집이 있었는데 음식을 재사용한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리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됐냐? 그 집은 결국 폐업을 하게 됐고요. 그 한마디에. 그 사장님이 이렇게 허위 사실 유포하는 사람 처벌해 달라고 청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닭 치킨 얘기했는데 치킨 한 마리 요새 병아리만 합니다. 그거를 7명이 먹을 거니 많이 양을 보내라 해서 안 했을 경우에 만약에 악의적인 리뷰를 한다. 이러면 사실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 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 사업자들이 이렇게 하는 악성 어떤 의도적인 리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리뷰다는 거 그냥 글 한 줄 쓰는 것 같지만요. 이게 전자상거래법상의 보호를 받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로. 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혹평도 권리다 해서 보호를 받고 마음대로 삭제할 수가 없어요. 저작물로 보호받기 때문에. 내가 남기는 리뷰 한 줄이 저작물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업주가 여기에 대해서 이거 허위다 내지는 악성 리뷰다 해가지고 앱 측에다가 얘기를 하면 조사해서 한 30일 정도 뭐 차단할 수는 있는데 허위인지 아닌지 조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포기한다. 그리고 30일 있다 다시 재개가 되니까 이게 힘들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뭐 30일 지금 나온 조치가 좀 한계는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가맹점주 개개인에게 맡기면 너무 대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큰 회사가 사실은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 들어가면 요즘은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고지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주시고 악성 댓글인 경우는 이렇게 하고라고 소비자에게 좀 더 적극적인 고지를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은 일종의 저작물이고 이렇게 활용될 수 있지만 이렇게 처벌될 수 있다.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되겠고. 근데 저는 좀 이제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악성적인 소비자를 블랙 컨슈머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거꾸로 컨슈머리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권리 운동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업체가 거의 횡포에 가까운 싫으면 안 사 먹으면 되잖아. 이런 경우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면을 좀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주변의 사례를 좀 물어봤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양이 푸짐하고 맛있다라고 해서 노인들이 계신 곳에 그걸 약간 생일날 보내드렸는데 양도 너무 적고 탕수육을 시켰는데 밀가루만 있지 거기에 고기가 한두 점밖에 없더라. 근데 음식의 특성이라는 것이요. 다른 것은 기다리면 되는데 음식은 그때 먹어야 됩니다. 맞아요. 다른 음식점에 시키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인 요인이 이제 폭발하면서 리뷰가 더 거세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가맹점주에서 그런 특성에 대해서도 좀 인지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맹점주도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 업체에서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이력제를 통해서 이 부분 차단하려는 노력을 했었잖아요.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켜보자는 그렇죠. 얘기죠. 특정 아이디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를 쭉 보여주겠다. 그럼 이 사람이 계속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럼 회사 측에서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무조건 차단하는 것보다도 계속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계속 가맹점주에 신고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좀 1차로 고지를 하고 2차 고지해줘서 주의를 주는 방법 이런 방법을 도입하면 소비자 어떨까 특성을 싶습니다.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인 것 같네요. 이거를 악성 리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기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 입맛이 다 제각각인데 맛이 없을 수 있죠. 그리고 많이 맛이 없다고 달린 집은 맛이 없을 확률이 커지겠죠. 의도적인 게 아니라면. 그래서 이 악성 리뷰에 대한 기준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또 반대로 업주가 소비자에게 또 부정적인 협박성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맛이 없다고 올렸을 뿐인데 내가 가겠다라는 댓글을 단다든지 아니면 업주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품앗이하면서 별점이나 리뷰를 서로 달아주는 그러니까 과대 포장을 지금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양쌍방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업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소비자
피해자와 업주 간에 서로 어떤 쌍방향적인 소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네요. 서로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리뷰를 차단하는 것은 답은 아니다. 다만 악의적인 컨슈머에 대해서는 고객들의 매너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의도적으로 그런 글을 쓰고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이분들은 좀 퇴출시키는 되겠죠. 앱 차원에서 이런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올려주신 분 중에 최헌성님께서 자영업자 중에 별점을 5개로 조작하는 그런 분들도 한쪽 면만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강인하님께서도 간장게장집 얘기해 주셨는데 다시 영업하신다고. 너무 다행이네요. 네, 사장님이랑 직원분들이 마음고생이 많으셨는데 네. 지금 성업 중이니까 폐업이라고 얘기한 건 좀 다행입니다. 정정해달라고 네. 부탁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2583번님 리뷰가 꼭 필요한가요? 리뷰 보고 갔다 실망한 적이 네, 그것도 얼만큼 진실된 것이냐 리뷰도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 또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280번님 세월호 판결 뉴스가 묻혀가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다시 오늘 밝혀주셔서 얘기해 주셔서 좋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은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